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인 횡단 토크쇼. 장난은 무비 플러스.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가? 2021년이 네. 저희 녹음이 아마 그쵸? 12월에 거의 중순 지나서 하는 거니까 이제 이번 녹음에서 인사도 드리고 내년도 또 준비도 하고 또 자랑도 좀 하고 뭐. 이번 영화가 마지막이겠네요. 올해 21년도에. 그러겠네요. 네. 네. 자기소개부터. 안녕하세요. 자막 달린 이건 뭐야? 안 어울린다 오늘이라. 뭐야? 자영업입니다. 아니 그런 성의 없는 인사로 내년을 어떻게 기약할 거야? 자영업입니다. 너무 안 하다 그런 성의 보니까 없는 인사는 올해로 뚝. 올해로 뚝. 예. 그럼 내년부터 뚝? 아니 너무 자기 소개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멘트도 다 까먹었어? 까먹었어. 그런 핑계 대지 마. 아. 내게 그런 핑계 대지. 요즘 좀 여유가 생기셨나 봐요. 지난번에는 나 아주 술을 한잔 했더니 아주 뭐. 아유 참. 웃음빵 속이 뻥 진실의 주둥이가 터진다. 정직한 후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소개 타임입니다. 찌라시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알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찌라시는 아니라고 언제든지 봅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예. 자 어떻게? 가을이 지난 겨울에 자기소개 훈훈하게. 어제 화이트였죠. 네, 눈 내리는 겨울날에도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과연 그럴까? 눈 내리는 밤에는 고구마를 까먹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눈이 오는 겨울밤에도 꿈을 꾸는 남자 꿈꿈입니다. 아니 여기 다들 왜 이러세요? 똥불란해줘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어제 눈이 왔잖아요. 눈이 내린다와 눈이 온다는 어떻게 다른 표현일까를 한참 고민했습니다. 눈이 내린다와 눈이 온다. 시간이 많은 게 많아요. 평소에 하지 않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쓰잘데기 그래서 눈이- 결론은 눈이 내린다는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야. 그냥 자연 과학적 현상이에요. 그래요? 눈이 내리는 건. 그렇군요. 근데 분석하신 눈이- 거야 지금. 눈이 오는 건 나한테 나한테 오는 오는 거야. 거야. 그러면- 상품이 그럼 어제는 온 건지. 어제 내렸어요. 그냥. 아니 저는 들어보니까 아 눈이 온다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바쁠 때는 눈이 온다라고 그러고 여유가 있을 때 아 눈이 눈이 내리네 내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리다는 약간 감성 관조적인. 약간 감정이 들어 있잖아요. 음. 눈 오네 이러면 비 오네 비 내리네 이런 표현 잘 안 해요. 나한테 오는 거잖아. 누가 눈이. 그 저한테 온 눈하고 다른 눈인가요? 눈이 진실의 나한테 주둥이를 다가온다. 얻다. 어제까진 뻥쟁이. 오늘부턴 정직한 후보. 네, 저는 신여성입니다. 정직한 것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 다 정직해요. 네, 방송도 정직해요. 지금 찌라시에서 나왔듯이 저희는 이제 내년에 있을 2022에 있을 대한민국의 어떤 큰 새로운 변화, 선거를 앞두고 영화와 선거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려요. 와우. 신난다. 표정이 왜 그래? 대한민국에 3대 선거가 있는데 내년에 2개가 공교롭게도 겹치게 됐습니다. 3대 선거가 뭐예요? 총선, 지선, 대선이죠. 오, 이렇게 뭐 똘똘해. 선거 준비합니까? 아유, 아닙니다. 저 선거권도 없고요. 피선거권도 없습니다. 19야, 19세 미만이야? 아니고 부럽다. 그렇습니다. 3대 선거가 있죠. 대선, 총선, 지선. 대선. 대선. 이것도 뭐 대통령을 글- 뽑는 대선. 지방선거는 이제 시장, 군수, 이제 지자체장을 뽑고요. 총선은 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을 뽑죠. 오. 예, 예. 아니 그러면은 자영업은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투표라는 건 안 합니까? 갑자기 저 궁금해지네. 반장 선거 같은 거 투표해봤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아니 이렇게 어머. 엄청 역사적인데. 정치적인 역사에서 투표가 없네 인생에서. 외국인도 투표권 있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지방선거에 한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이제 5년의 투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동네의 그러한 이제 관리자를 중간 관리자 같은 걸 뽑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주권자들은 한국에서 뭐 평생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5년, 1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동네에 이런 자기의 어떠한 삶과 직결된 그런 지자체장은 좀 뽑을 수 있게 해주자. 그게 뭔가 세계적인 그런 흐름이에요. 괜찮다. 네네네. 근데 그런 논리라면 대선도 뽑아야 되고 총선도 뽑아야지. 총선도 뽑아야 되는 거 지역군데. 그걸 왜 그 구분해? 논리라면 그 논리라면. 불복종하라. 불복종하라. 놀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걸 좀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주장한 바 있는데 그거는 아직 조금 너무 어디서 레디컬하고 좀 이게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그 이제 발달 장애인들과 청소년들이 지금 그 선거 연령 하향 운동을 지금 막 신명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적 권력을 부정받는 사람들이란 소수자들이 있잖아요. 한국 사회 안에서도. 예컨대 발달 장애인은 미숙하고 사리 판단을 못 한다고 이렇게 아니, 되게 왜?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인지력이 이제 딸리는 이제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이제 주체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한 살 정도 내려오긴 했지만 이게 계속 좀 더 하향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투쟁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투쟁이야 투쟁. 이주민들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 250만 이주민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투표권, 정치적 권리,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이기엔 좀 너무 지나치게 레디컬하고 좀 급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외국인들한테.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외국인들한테 만약 한국에서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이게 뭐 외교적 상호주의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예컨대 중국이나 미국에 가 있는 한국인들한테도 투표권을 당연히 줘야 맞잖아요.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부여한다기보다. 그리고 또 만약 뭐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에서 와서도 투표권을 가진다면 이게 좀 이중적으로 투표권을 이제 정치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국민으로서의 어떠한 정체성이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레디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선거라는 게 한번 투표를 하고 나면은 그 위정자가 한 4년 5년 가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외국인 이주민 경우 짧게 계신 분도 있잖아. 그리고 이해를 다 못하는 경우에 선동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런 권리와 자격 그리고 의무를 모두 다 마련한 상태에서 투표권을 줘야 돼. 왜냐하면 투표를 한다는 건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게 모호할 때 투표권을 준다는 그러니까 것은 사실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기도 해요. 의무를 이행하고 나 반대는 아니야. 반대는 아닌데 의무도 이행 안 하면서 예컨대 남성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럼 뭐 납세 의무는 뭐 당연히 이행하겠죠. 근데 병역이라든지 이런 국민의 의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결여한 상태에서 권리만 부여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자칫하면. 그렇지 그래서 않으신 이제, 분도 네, 많지만 좀 반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지금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게 지금 추산하기로는 한국에 한 13만 명에서 한 15만 명 정도로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구청장 선거, 지방의원 그 지역. 선거, 네네네. 의미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정직한 후보는 이 선거를 다룬 코미디 영화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코미디 영화로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죠? 네. 네. 장유정 감독이 연출했고요. 장유정 감독은 원래 이제 뮤지컬 대본에서 극작가. 엄청 극작가로서 이름을 많이 날렸던 분이죠. 그래서 송산야화라는 뮤지컬 대본으로 이제 데뷔를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엄청난 뮤지컬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대본 중에 하나는 이제 김종욱 찾기. 네. 네. 아유, 썼고요. 너무 유명하죠. 네. 그다음에 뭐 오 당신이 잠든 사이. 그것도 창작 뮤지컬 중에는 아주 손꼽히는. 이것도였구나. 네. 그다음에 이라는 뮤지컬. 그다음에 키스미 타이거, 뭐 형제는 용감했다, 금발이 너무해, 그날들 이런 것들을 극작을 쓰거나 대본을 쓰거나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뮤지컬 관련 부분에서 뭐 한국 뮤지컬 대상 작가상도 타시고요. 굉장히 많은 상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에서 이제 김종옥 찾기가 굉장히 히트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2010년도에 영화로 또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영화화 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흥행에 뭐 엄청 성공한 성공하고. 것은 아닙니다만, 뭐 아주 대박이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뮤지컬이 영화화된 그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도 브라더라는 영화로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코미디물인데 이렇게 좀 세상을 밝게 사시는 분 같아요. 네, 그래서 웃기고 앉아 있는 중입니다. 브라더 우리 그 마블리가 나왔던 마동석, 이동휘 씨, 그다음에 이한희 씨가 주연을 맡았던 요 브라더라는 영화가 또 이제 연출작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라미란 주연의 정직한 후보 되겠습니다. 라미란 배우. 너무 이 정직한 후보는 저희 영화와 선거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죠. 근데 코미디이면서 라미란 배우를 잘 알고 계신 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영화, 그죠? 네. 라미란을 위한 영화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삼선의 이제 삼선의 국회의원인데 네. 이 선거에 도전을 하게 된 게 원래는 정의로운 고발을 통해서 시민 의식이 강화돼서 처음에 첫 선에 성공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리사욕이 점점 강해지면서 부정부패와 네, 이 영화 보시면 예전에 좀 연세 있는 분들은 투캅스라는 영화 있었죠. 안성기, 박중훈. 거기에 안성기인가요? 그 투캅스 이중생활하는 경찰 나오잖아요. 집은 굉장히 막 굉장히 소박한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뒤에 엄청난 불을 감춰놓은 그래서 그런 약간 라미란과 그 남편의 이중생활인데 사실은 이 라미란을 굉장히 아꼈던 할머니가 또 할머니의 아주 극진한 기도로 라미란이 정신이 입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약간 판타지 로맨틱은 아니고 판타지 코미디 이런 네. 장르죠. 약간 웹소설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죠. 무거울 줄 알았어요. 제목으로 봐서. 제목이 좀 그래요. 그죠? 네. 아쉬워. 너무 무거워. 좀 이렇게 선거 뭐 이런 거에 뭔가 숨겨 있는 막 이런 걸? 음모론이 있을 것 네. 같고 막 그러잖아요. 네. 차라리 예전에 그 해외에서 했던 라이어 이런 거 제목 좋잖아요. 예. 그런 제목이었으면. 짐 캐리가 나왔던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것도. 음모가 있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라미란 원맨 쇼에 가깝죠. 근데 지금은 드라마로 많이 뜬 배우들이 여기 되게 풋풋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라미란 캠프에 그 뭐 김무열이라든지 이런 배우도 그렇지만 라미란의 그 상대 그 경쟁자 중에 무소속으로 나온 그 배우 신지 후보 그 신지 신지, 여자 신지. 후보 말고 신지선, 남자 신지선. 후보 하나 더 있잖아. 남 후보. 남상욱인가요? 그분이 네. 최근에 그 김은희 지리산에 레인저로 나온단 말이죠. 되게 진지하게. 조한철 배우.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조한철 비교해서 보면은 저 때는 더 풋풋하고 잘 알려지지 않을 때 배우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그 라미란 남편 역할을 했던 배우도 굉장히 너무 잘해요. 윤경호 배우. 네, 그 배우는 굉장히 중견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우들의 보는 맛도 있는 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거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정직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뭐 조금 희망적인 거라면 이 영화가 한 153만 정도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희망적인 거는 사람들이 그 바라는 어떤 좋은 서사 그런 쪽으로 착하게 흘러가서 끝났다라는 거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서 이제 그래서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영화가 오래된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맞아. 흘러갔지만 2020년도 2월에 개봉한 영화니까요. 한 제작을 한 2, 3년 정도 네. 전에 했다고 보면은 그 사이에 제작 완성은 2019년에 다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영하는 시점이 좀 아쉬웠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요. 코로나가 맞아요. 안 겹쳤다면 충분히 200만도 넘겼을 영화 같습니다. 올해였으면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연말 연초에 보기에 좋았을 것 같은. 이게 이러니까. 영화를 개봉하는 것도 애를 낳는 것처럼 시기가 엄청 중요한 그렇죠. 천명이 있는 것인데 좀 네. 안타깝죠. 근데 네. 올해
만약에 정직한 후보 2가 올해나 내년 초에 개봉을 많이 한다면 2022년도 그럼 타이밍이 초 상반기 예정입니다. 영화는 다 타이밍이- 마쳤대요. 대선 전인가요 혹시? 당연한 그렇게 그렇지 않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아유 싶어요. 대선 전이라면 초대박 흥행할 것 맞아. 같습니다. 네. 거기서 제발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좋겠다. 이보다 더 세게. 거기 보면 그렇죠. 네, 저희가 네. 이제 가볍게 시작을 하는데요. 내년 선거에 많은 분들이 사실 선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의 문제라기보다 참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참여를 한 사람들끼리의 토론이니까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화 속 선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일부 정직한 후보 이야기 아니 왜 가볍게 네. 정직한 후보 이야기로 쫀득쫀득한 2부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인 횡단 토크쇼. 플러스.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firmam lá.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인 횡단 토크쇼. 네, 영화와 선거 시리즈 네. 그 첫 번째 영화 장유정 감독의 정직한 후보 1편이죠. 이제 곧 2편이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이라고 해야 되겠네. 아니 우리 네. 뭐 정직한 후보 2 측에서 무슨 컨택이 받았어요? 와가지고 뭘 받았습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네. 왜 1부 녹음할 때와 2부 녹음하는 사이에 네. 그 중국 무협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10년 늙으신 거 플러스 이거 한번 해봐. 플러스 한번 하면 10년씩 늙어요. 갑자기 눈이 다 풀렸어.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한번 하면 10년씩 차이나는 늙는다니까. 무비 풀렸어. 플러스를 그렇게 하고자 했던 사람이 누군데요? 바꾸면서 좀 합시다. 아니 내년에 신박한 거 준비하세요. 시즌 3 준비합시다. 예. 아니 이제 플러스 한 다음에 내년에 좀 준비해 보세요. 마이너스로 가야지 뭐. 투플로 갑시다. 투플로. 에이스로 가든지. 아 좋아. 뭐 하나 이름 바꾸자. 남일이라고 막 얘기하네. 에이스도 힘들어 발음. 뭐 이러면서. 좀 리듬감 있는 걸로 준비하시고 준비 안 되면 계속하세요. 네. 네, 저희 정직한 후보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는 차이나는 한 장면과 명대사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차이나는 픽 시리즈 중에 장면도 있고 대사도 있고 투비와 나투비도 있고 있죠. 오늘은 또 뭐 죽이고 싶은 캐릭터가 있긴 하지만 좀 유치하죠. 살리고 싶지만 뻔히 보여서 막. 근데 이거를 네. 아까 이제 우리 일부에서도 정직한 후보 왜 너무 제목이 무겁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영화를 보면은 정직한 후보라기보다는 솔직한 후보가 더 낫지 않아요? 영화 내용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제가 2부에 가져왔죠. 정직과 오. 솔직은 어떻게 다른가? 아니 눈이 내린다와 눈이 온다. 아니 시간 많으세요. 시간 많으시네. 제가 보기엔 한 장면이 없어요. 아니야, 많아. 아니야. 그게 쓸데없는 시간이 좀 늘어났어. 아니 정말 이번 주에 여유가 있으시네. 그러네. 네. 근데 눈꺼풀은 왜 이렇게 무거워? 제가 어떤 선거에 참여했다가 아 그래서 그 정직과 솔직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정직은 좀 사회적이죠. 약간 좀 느낌이. 더 포멀하고 목적이. 뭔가 네. 이런 느낌? 네. 목적이 그렇죠. 있는 거. 네. 네, 솔직은 좀 그냥 개인적인 개인적. 예, 네, 사적이고. 그리고 솔직하다. 네. 네. 쟤 참 솔직하네. 포멀과 인포멀 같은 그렇죠. 뭔가에. 정직하구나. 정직은 인정해 주는 거지만 뭔가 솔직은 인정해 주지는 않는 내 마음이. 정직하다는 일단 뭔가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붙이는 것 같아요. 네. 왜 학교 선생님이 학생한테도 많이 하잖아.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되지. 솔직하게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저는 정직해야 항상 돼. 솔직하게 그 솔직한 거는 솔직하다고 해서 꼭 정직해질 그건 수 아니잖아. 있나요? 그건 아니죠. 솔직히 정직과 반대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건 그거거든. 정직하려면 반드시 솔직해야 되나요? 아니네요. 꼭 그렇지는 않을 그 수도 있죠. 정직의 정자는 사실은 바른 답을 바를 가지고 답을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를 정자. 어떤 사회 가치관,
누군가의 어떤 개념 어깨 맞춰야지 너 정직해 땡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포멀. 아니 예를 들면 이제 응. 그 불치병에 걸린 분을 모시고 의사를 만나러 갔어. 근데 의사가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랬어. 그런데 정직하게. 이분한테 이거를 솔직하게 말하면 네. 이분이 더 충격을 받아서 더 빨리. 더 빨리 돌아가실 가실 수도 수 있을 있죠. 것 같아. 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 건 한 달밖에 못 산대요라고 하는 게 솔직한 거잖아. 근데 그게 꼭 정직한 건가? 아니죠. 그렇지 않죠. 아 네. 거기서 정직하고 솔직은 비슷한 거 아니야? 의사로서의 정직과 솔직은 아니 내가 들은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모시고 아, 가서 들은 사람? 들은 사람. 들은 사람 입장에서 들은 사람 입장에서. 아니 근데 그럼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 정직과 솔직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긴 왜 우리 하죠. 하얀 거짓말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음. 거짓말에서도. 있는 그러니까 그대로 이게 그냥. 나는 큰 방향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우리는 대부분 솔직하지 못하게 살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라미난처럼 오늘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 좀 짧게 하세요. 신여성 늦지 좀 마 좀. 제일 가깝잖아. 아니, 제일 가까운 아니 사람이 꼼꼼히 졸지지 마세요 제발. 제발 녹음 중에 졸지지 마. 오늘로 차이나는 우리 끝납니다. 해산입니다. 해산. 넌 맨 넌 나중에 뭘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니 지금? 다 먹었어. 도대체 파토 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한다 그러면 사회가 망하겠네. 그렇지 안 관계가 되죠. 형성이 안 될 거야. 아, 그러네요. 관계라는 건. 근데 관계 속에서 정직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정직하다는 거 꼭 말뿐만이 아니고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어떤 태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태도가 좀 더 포함된 느낌. 그죠? 네. 태도나 행위를 정직에는?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정직하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난 너를 정직하게 대해야 한다.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건 게 정직한 건 아니, 아니야. 누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상처받으셨어요. 아니 누가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될 자리에 솔직한 바람에 당황하셨어요? 저 정직한 멘트 뒤에 솔직한 뭐가 하고 싶은 있을 것 얘기- 같은 얘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이 영화는 나는 정직과 솔직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하면 라미라는 솔직한 후보가 된 거지 정직하냐 안 정직하냐는 나는 원래부터 정직했고 그 뒤로도 정직했다고 생각해. 그 말의 기능이 바뀌었을 뿐이지. 어렵네요. 약간 정의란 무엇인가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약간 지금 드는 생각이 솔직과 정직의 차이라면 타율적이냐 자율적이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솔직은 이제 약간 좀 타율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해봐 했을 때 약간 마지못해 얘기하는 게 솔직한 것 같고요. 내가 자율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아니야. 그거 내가 반대인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반대. 솔까말. 솔까말 몰라? 솔직히 까놓고 솔직히 말하면, 까놓고 말하면? 아니 솔까말로 하면은 근데 솔직함에 그게 자율성이 더해진다면 그게 정직이 아닐까요? 솔직히 심해지면 이기적이 되는 거야.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에. 그러니까 솔직한 건 엄청 어떤 이기적이 될수 때는 있어. 굉장히 부정직한 걸 수도 있다. 그 솔직의 끝이 파탄인 경우가 많아. 너무 솔직해도 안 되는 그럼 거지. 파탄이 나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과 정직이 꼭 같은 선상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솔직하지 않음으로써 정직할 수도 있어. 근데 사적인 관계에서는 솔직하지 않음으로써 관계가 더 잘 형성이 될 수도 있어. 그 우리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우리 관계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솔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텨온 거 아닙니까? 그런 5년이나 거네요. 버텼습니다. 5년씩이나. 드디어 5년입니다. 5주년이 눈앞입니다. 솔직했어 봐. 우리가. 벌써 끝났죠. 끝났지. 이런 얘기. 그럴 수 있겠군요. 그래서 나는 람이라는 솔직한 후보가 된 거지. 그게 정직하지 않은 후보였다가 정직한 후보가 됐거나 뭐 정직했다가 정직하지 않은 후보가 됐거나 그런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영화만 보고 얘기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한병철의 그 시간의 한계 나오잖아요. 진정하게 믿는다는 건 지와 무지 사이에 있다. 완벽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절반 정도. 그래서 내가 사랑하니까 친구야가 아니라 친구니까 사랑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절반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명확하진 않은 뭔가가 남아져 있는 그 안에서 해석도 되고 은유도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 알면 어떻게?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어느 정도는 정직해야 되고 그렇죠. 너무 솔직해서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정직한 네. 목적이
상대방을 배려했을 때 그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고 솔직한 목적이 자기 편하자고 솔직하면 그건 상대방한테 큰 상처가 피해를 되죠. 주게 나는 돼요. 그게- 저도 그런 피해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본인은 솔직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말 다 답답하다고 하는데 말 다 해. 그럼 내가 듣는 사람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 사람 네. 얘기. 그게 정직은 좀 더 큰 방향인 것 같아요. 예, 예. 공적인 경우가 있는 것 네. 같아. 공적인 서로를 살리는 정직해야 될 것 같아요. 공리주의적인 네. 느낌이 드네요. 정직이란 표현이 좀 더. 그래서 정직한 후보가 어쨌든 영화 제목에서 조금 어렵게는 좀 무겁게 딱딱했어. 느꼈어요. 예. 예. 그렇지. 솔직한 후보 있었으면 우리가 재미가 없었겠죠. 코미디로 바로 왔을 것 같아. 근데 솔직한 후보는 맛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너 왜 나한테 그래요? 솔직한가? 어쨌든 네. 이 제목은 좀 아쉽습니다. 제목만 하지 마시고 빨리 장면을.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차이나는 두 장면 가져왔습니다. 아, 오늘 와우. 정말 시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스토리가 아주 탄탄해요. 원래 이 맞아요. 극작으로 그 기본기를 다진 배우 연출가라서 이 배우들의 어떤 캐릭터를 살린다거나 전체 네. 스토리라인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이제 주요한 플롯이 있고 또 서브 플롯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맞아요. 플롯들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플롯은 이제 주상숙이라는 이 후보자가 어떤 그 영감 뭐라 그럴까 어떤 영적인 기운 때문에 이게 샤머니즘이죠 한국에. 예. 시크릿 가든 네, 스타일. 한국의 샤머니즘의 그 영적인 기운 때문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이제 그대로 내뱉게 되는 이런 과정을 그리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비리가 드러나고 가족 관계가 드러나고 숨겨왔던 뭐 이런 이제 큰 이야기들이 또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스토리 라인을 보면 이제 가족 관계, 주상숙이라는 후보를 중심으로 맺어지는 부부 관계, 그다음에 모자 관계, 또 시어머니와의 관계, 또 자기 할머니와의 관계. 이런 가족 관계의 복합적인 어떤 관계를 기본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비밀이 두 가지가 도사리고 있죠. 세 가지 크게 보면 하나는 아들이 진짜 아들인 친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할머니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문제. 너무 컸어. 살아있는 너무 할머니를 컸어. 죽은 오키 할머니로 여사님. 오키 여사님, 김오키 여사님을 이제 보내버렸잖아요.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관계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자기네 집이 둘째죠. 살고 있는 실제로 사는 집, 그다음에 위장용 예. 집이 하나 있죠. 20평짜리. 서민용 집이 하나 있고. 그래서 요런 한 세 가지 포인트에서 솔직하지 못한 그 부분들이 이제 도사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더 큰 비리로 이어지는 그 오키 재단의 문제가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요 플롯과 서브 플롯들 간의 어떤 긴장 관계를 잘 보여줬고요. 그 안에 이제 굉장히 코믹한 요소들을 이제 집어넣으면서 영화가 잘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밌는 장면을 꼽아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그 비서 있죠. 주상숙의 비서 김무열. 김무열이 맡았던 예, 박기철 역 거의 007 네버다이스. 네네네 그 사진 찍으러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그 HBS 기자가 와서 몰래 집을 염탐하고 갈 때 모든 걸 다 알아. 확 나타나가지고 그 펜 카메라로 그냥 다다닥 이렇게 찍는 장면 이런 게 그런 장면이 굉장히 재밌고 연출이 저는 신선하고 좋았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참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역시 그 엄마로서 어떤 그 진실성이 드러났을 때. 예. 진실하다는 말과 솔직하다는 말은 어떻게 다르죠? 그냥 가세요. 이제 10분 지나가요. 안 그냥 됩니다. 가세요. 엄마로서 진실성이 드러났을 때 그 자기가 이제 모든 말로 솔직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아들 문제가 이제 걸리니까 자기가 정말로 그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키운 아들이잖아요. 키운 아들이 그 상처받을까봐 욕조에 누워가지고 얼음물에 들어가서 자기 입을 막 이렇게 때리면서 내가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부분, 예, 그 장면이 전 좀 되게 인상적이었고 재밌었고요. 차이나는 한 장면으로 꼽고 싶습니다. 원픽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픽은 그 오키 재단이 이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자기가 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누구한테 넘겨줌으로써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장학금을 받았다가 그 장학금을 다시 다 반납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 최슬기라는 학생이 혼수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 충격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학교 앞에 와가지고 시위하죠.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벌이죠. 근데 이 어머니를 이제 나중에 이 주상숙 후보가 그 사실을 알고 몰래 혼자 있을 때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장면. 이 장면 상당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진실이었죠, 진실. 네. 요즘 좀 신경의 변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선거에 참여해 보셨다면서 확실히 좀 더 약간 윤리적이고 약간 좀 정직과 솔직과 진실에 관련된 것들을 좀 뽑아오는 변화를 진정성.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투샷이 그려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투샷이 그려지는 장면이 대부분요 다 뭔가 꿍꿍이를 벌이기 위해서 그려지는 장면이야. 아픈 할머니가 아픈 척하러 갔을 때 할머니랑 같이 있는 장면, 뭐 그 당 대표랑 같이 있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그 뭔가 꿍꿍이를 벌이려고 그 그려지는 투샷인데 네. 요 투샷은 굉장히 진솔한. 네. 진솔하다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진지하고 네네네.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느낌의 저는 단어. 그런 네. 그 장면 그래서 그 아까 코믹한 장면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그 라미란의 코믹한 거 왜 응답하라 1988에서 전국 노래자랑 나가는 연습하고 계란 아저씨랑 테이프 바뀌었던 그런 장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그 꿈꾸미의 픽 중에 그 아들 장면 나오잖아요. 아들하고 이 라미란 후보가 마음을 합심해서 마지막에 그 뮤비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선거 노래 부르잖아요. 댄스하고. 거기 아주 한판 라라랜드 같이 이렇게 굉장히 합이 잘 맞는 그런 장면도 아들의 그런 그 선거송 이거 되게 재밌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영화는 그 왜 스토리텔링의 비밀 이런 책을 보면은 성공한 스토리텔링의 가장 큰 그 원칙 바로 기대 위반을 끊임없이 하는 영화. 그래서 그 한 인물을 둘러싸고 아주 작은 양파부터 벗겨내는데 계속해서 위반을 하잖아요. 집도 2개. 착하지도 않고 할머니 살아계시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말도 겉과 속이 다르고 시엄마 미워하고 남편도 무시하고 막 배드민턴도 안 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기대 위반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한 5분에 한 번씩 계속 까나가면서 양파 껍질까지 계속. 그래서 저도 스토리 쪽에서 일을 해봤지만 그 저희 애가 좋은 스토리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 화살표처럼 양파처럼 계속 까도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올 때 앞에 것이 뒤에 거를 물고 가는 후크라고 얘기하거든요. 후크를 걸듯이 지나가는 거. 그래서 앞에 거 뒤로 넘어갈 때 후크를 걸어주면 그 후크로 뒤에 거를 가져가는 식인데 여기가 지금 그런 방식을 그래서 제가 하나 말 지어낸 말 있지 않습니까? 뭐가요? 스토리 이즈 펄스. 펄스?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맥박이 뛰듯이 이렇게 맥박 올라갔다가 진주로 들었어요? 아니, 발음 좀 중국어로 하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QL.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스토리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요.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진동하는 게 이제 전체 주요 플롯에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세밀하게 그렇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포인트와 부정적인 포인트를 계속 오가야 그렇죠. 되는. 그러면 이 영화는 그 지점에서 정말 잘 만든 느낌이 나네요. 그렇지. 그렇죠? 스토리텔링 맞아요. 원칙에는 중간중간에 굉장히 정말, 잘 네. 만들었고 장유정 감독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공이 있는 감독이니까 네. 마블링이 잘 됐어요. 잘 돼 있고. 마블링이 네.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제가 또 하나 더 만든 말은 그 Life is Pulse. 지금 만드신 거죠? 삶이란 무엇인가? 삶은 맥박이야? 맥박이다. 왜 파동이 아니고 파동이 맥박이 아니고.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삶은 맥박이다. 네. 문학가로 바뀌는 것 긍정과 같아요. 부정을 오가는. 근데 좀 긍정과- 얕은 그거 저기인데 냉탕과 온탕으로 가는 저기 이렇게 얕은 맥박은 일단 죽여. 네, 긍정과 부정을 오가는 게 삶이다. 늘 그런 삶을 꿈꾸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난 긍정으로 오가는. 그렇죠. 여기처럼 이렇게 계속 뒤집히면 인생이 정말 긴장의 연속이잖아요. 이렇게 못 살아. 저는 장면이라기보다 앞에 말했던 그런 것들이 저는 동기가 되는데 지금 오키재단 문제 나오잖아요. 사학 비리가 어떻게 그 장학생을 그 내쫓고
믿고 그 벼랑으로 모는지 요즘 나오는 드라마 중에 멜랑콜리아라고 임수정과 이도현 배우가 나오는 그게 약간 스카이캐슬의 로맨스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현 배우도 굉장히 연기가 탄탄한데 임수정 배우랑 나이 차이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제자로 나오는데 굉장히 순수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제인데 그 영재과학고라는 이름, 영재고등학교 뭐 이런 사학 명문에서 영재고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정에 가난하고 힘없고 정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짓밟히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범죄자로 몰고 가는지 정의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의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일반인들과 전혀 다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지 아주 정치, 학교 뭐 모두가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진실을 아예 만들어내는 거짓인데 그래서 그런 뭐 매니아가 있는 거라서 아주 블록버스터한 장편은 아닌데 제가 보니까 스토리가 굉장히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스카이캐슬도 근데 스카이캐슬은 초점이 선생님과 아이들이었다면 여기는 지금 어른들의 그 추잡한 그 부패 이런 거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간 약간 그래서 멜랑콜리아라는 제목도 바닥을 깊게 친 사람만이 올라올 수 있다. 그런 느낌의 예전에 그 명작 그림의 제목에서 가져왔더라고요. 빛이 서서하게 들어오는 그래서 온갖 부정과 비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낙인을 찍었지만 그 낙인에서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과정 뭐 이런 얘기예요. 되게 수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키재단의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사회라는 게 우리나라의 K스토리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게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눈 오는 밤에도 고구마 대신 책을 읽으시는 책사님. 눈 오는 밤에 뭐 고구마를 먹었지. 고구마를 좋아하는 책사님. 고민했어요. 한마디로 해야 되나 한 장면으로 해야 되나. 여기 정말 주옥 같은 말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직이랑 좀 연관돼서 저도 고민을 좀 하는 걸로 뽑으려고 했죠. 네, 그래서 뽑다 보니까 저는 그 정직과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거가 그 영화 제목이라 맞닥뜨리면서 한번 고민하게 됐던 거. 근데 이제 그 멘트는 정말 그 부분이 좋고 근데 책 속에 이렇게 쓰잖아요. 앞에 사인 하면서. 정직과 땀은 배신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웃음을 기발하고 웃음을 놓지 않았던 그 한마디도 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는 근데 저는 이제 이 김무열 배우를 얘기하고 싶어갖고 김무열 배우가 글을 잘 쓰더라고요. 네, 이 윤승아한테도 고백하는 그 글도 다시 읽어보니까 아주 정말 문학도처럼. 근데 엄마가 소설가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 문학가의 집. 그런데 저는 여기 장면에서 이 김무열이 마지막에 한 장면이 되게 좋았는데 그게 이 감독님이 시켜서 너가 한번 이 글을 만들어봐라. 좀 약간 끝에 가서 조금 너무 스피디하게 좀 이렇게 뭐 한 느낌이 좀 나잖아요. 오히려 감독이 제안해가지고 너가 한번 해봐라 했던 그 부분이 저는 이제 나름대로 장면이 그게 뭐냐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무릎 꿇고 막 할 때 제가 왜 의원님 곁을 떠나지 않는 줄 아세요? 막 이럴 때 저는 되게 진솔하게 느꼈거든요. 앞에 다 코미디였다가 이건 김무열이 말하는 뭔가에 젊은 청년들이 말하는 뭔가 외침으로 딱 들었는데 이 글을 김무열이 썼다고 합니다. 어머나. 네. 그러면서 내가 뭐 잔다르크 같은 뭐 누나 그래서 누나를 보자기로 했잖아. 막 이 멘트가 김무열의 작품. 그 산에서 둘이 싸우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럴 때. 네. 그래서 은교에도 나왔죠. 은교의 연기가 굉장히 맞아요. 인상적이었죠. 네, 문학적성이 높은. 맞아. 은교에서.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거꾸로 제안을 너가 한번 괜찮네. 여기 끝에를 한번 해봐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된 거죠. 장유정 감독이랑 김종욱 찾기도 같이 작업을 해서 아마 그런 인연이 계속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윤승아랑 결혼해서 고성인가요? 거기에 엄청 좋은 집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살고 있죠. 김무열과 윤승아까지 검색까지 했네요. 저는 잘 살고 있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아주 네. 이쁘게. 그런 장면을 직접 썼다니 인상 깊네요. 네, 그래서 좀 알려드리고 그러고 싶어서. 저희 배우들 중에 글 잘 쓰는
그 배우가 박정민 배우잖아요. 박정민. 글 너무 잘 씁니다. 박정민의 쓸만한 쓸만한 인간을 추천드려요. 좋습니다. 글 잘 씁니다. 박정민 배우가. 네. 그 코믹한 장면들을 가져오셨는데 저는 뭐 코믹한 대사, 멘트 많죠. 너무 많은데 제가 웃겼던 거는 너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를 풍자적으로 또 이렇게 리얼리틱하게 이제 표현을 해줘가지고 라미란이 그 샤머니즘에 걸려가지고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짓말을 못하고 주술에 걸렸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주술에 걸려가지고 마법. 마법. 아무로 이제 필터링되지 않는 그런 말을 막 뱉어내잖아요. 근데 이제 막 본인도 이제 초반에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막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박희철 보좌관과 이제 한마디씩 주고받잖아요. 따라하라고. 박희철 보좌관이 한마디 던져주고 따라하라 그러는데 꼭 반대로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중에서 제가 재미있게 빵 터졌던 게 우리 현실 정치인들이 늘 말하고 다닌 나는 국민의 일꾼이다. 서민의 일꾼이다. 나는 서민의 일꾼이다. 또 뭐 요즘에 서민의 모습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라미란이 그걸 듣고 아니 서민은 나의 일꾼이다. 서민은 나의 일꾼이다. 대사 진짜 너무 웃겨. 서민은 나의 일꾼이다. 빵 터졌죠. 그 장면에서. 왜 시어머니가 충격받고 가니까 당분간 안 온데 너무 좋아. 나 그 장면도 되게 그랬는데 우리 시어머니 저한테 사랑받아요. 왜 이래? 우리 어머니는 멀리 사세요. 솔직하게 봐야 돼. 그것도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는 그 풀 죽은 얼굴 이거밖에 기억나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도시락만 이제 덩그란 넣어져 있는 장면. 시어머니가 다녀갔다는. 내가 지난번에 죽었어. 너무 웃기죠. 네, 정직한 후보는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제 선거권 막 갖게 되시는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 교 강사 선생님들께 이 영화를 학생들과 함께 무겁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선거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실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은 그 멘트 속에 뼈가 있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즐겨보시길 가족들과 함께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3부 인문학 드레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인 횡단 토크쇼 장난이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인 횡단 토크쇼 장난이 네. 저희는 인문학 드레싱이고요. 영화와 선거 시리즈 2021에서 2022에 올라가는 이 전환 시기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기획했습니다. 정직한 후보 3부를 시작합니다. 진실의 주둥이를 얻다. 정직한 후보. 어제까진 뻥쟁이, 오늘부턴 정직한 후보. 웃음빵, 속이 뻥, 진실의 주둥이가 터진다. 웃음 폭격 코미디, 정직한 후보. 접대성 멘트, 그게 왜 안 되냐고, 정직한 후보. 다 뻥이야, 정직한 후보. 건강하게 웃겼노라, 터졌노라, 정직한 후보. 언제까지 계속합니까? 아니 그만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나타나서 정직한 후보. 솔직히 말해서 너무 길었습니다. 우리가 끊어줬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네, 인문학 드레싱 저희가 인문학 드레싱에 앞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아주 특별한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5주년이잖아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중일 영화 속 조선의 근대 풍경 출판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은 인문
콘텐츠 개발 사업. 네. 2단계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출판을 하게 되었죠. 아마 이 녹음을 들을 때는 네. 책이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 책이 일반 뭐 영화를 전공하고 막 분석하는 책이 아니라 사실은 각기 다른 4인 4색으로 영화 속의 공간도 읽고 인문학도 들려주면서 특히 한중일을 횡단해서 그 영화의 어떤 주제를 사유하는 건데 최근에 제가 질문을 받아봤어요. 이런 거를 왜 하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거라는 걸 이런 거? 이거 이런 거? 한중일 내가 왜 한중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 처음에 시작은 한중일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 또 한 5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과 관련해서 좀 통일 서사 같은 경우, 통일 인문학이나 통일 서사를 염두에 둘 경우에 한중일을 꿰뚫는 시대 정신이나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 있는 흔적이나 장소들을 꿰야 한다.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언제가 됐더라도 그것을 꿰어서 그게 교육이 됐든 정치가 됐든 무엇을 하려면 매듭이 필요한데 저희도 그중에 한 매듭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희 한중일 영화 속 그 조선의 근대 풍경은 뭐 대단히 진지한 영화선은 아니지만 그렇게 장소를 잊고 사람을 잊고 시대를 좀 들여다보는 대중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의미 있는 출판이. 의미 있는 출판이죠. 네. 사실 동아시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동하고 있는 유기체인데 지금까지도 이제 동아시아 간의 한중일 간의 어떤 이렇게 가시적인 연대는 별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조선이 수행했던 독립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본이 행했던 어떤 식민주의 침략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남겨진 문제로서의 분단의 문제 그리고 타이완과 중국 사이 이란 양안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떠한 일국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중일이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이제 같이 이제 평등하게 같은 테이블에 나와서 이제 교류하고 소통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때 비로소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도도 너무 부족하고 쌓고 있는 담도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이 그런 어떠한 담벽을 해소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또 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걸 지금 토대로 해서 저희가 행사도 있습니다. 와우. 와우. 송년 행사. 네. 와, 훈훈합니다. 돈도 벌고 바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이 한중일을 잘 연결하면서 한국인과 우리 모두 다 즐거워할 수 있는 소재 동주라는 걸로 저희가 같이 12월 29일 날 행사를 합니다. 이게 근데 12월 29일에 올라가나요? 돈 줍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돈 줍니까? 말이 안 되네. 그러지 마세요. 아니 어디서 돈 줍니까? 물어봤는데 내가 돈 줍니까라고 물어봤지. 너무 솔직하셨어요. 어디서 제 롤모델을 정직하게. 야, 내가 먼저야. 나돈 줍니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돈 줍니까? 네. 참. 아니 이제 상태가 더 나빠졌으니까 3부를 짧게 해야 되고. 영화 동주를 선택한 것은 1941년에 창씨 개명을 했고 원하지 않은 연희전문학교도 1941년 12월에 졸업했습니다. 윤동주한테 1941년은 가장 많은 시를 배출한 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운 한 해였던 그렇죠.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시절에 윤동주 특히 41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가장 정말 극악했던 시기여서 그것을 윤동주의 감성으로 그 시절을 본다는 것은 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다른 또 굉장히 감수성이 있고 또 그냥 평범할 수도 있었던 한 청년의 삶이니까 게다가 윤동주가 또 한중일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살았기 로드가 다 때문에 돼요. 네. 저희 인문학 로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행사에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될 또 다른 사업 구상 중에 이제 인문학 로드 이렇게 조선의 근대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흩어져 있었던 이산의 로드들을 통해서 어떻게 흩어졌고 다시 어떻게 모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정직한 후보로 저희의 이 킬러 콘텐츠 인문학 드레싱을 해보려고 해요. 영화 선거 시리즈이기도 하고 정직한 후보에 나오는 거짓과 위선 그런 거를 막 걷어차는 뭔가 진실의 종, 진실의 돌멩이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냥 짧게 하면 내년이 이제 대선이 있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최근에 사실은 이거를 소개하는데 이제 뭐 결정적이라기보다는 중요한 단서가 됐던 것은 11월에 열렸던 그 SBS 디지털 포럼에서 청년이 답하다라는 세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는 청년이다라는 다큐를 상영했거든요. 근데 그게 청년들이 자신의 지역과 나이에서 보는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기후행동 전문가도 있고 또 노동 청년, 노동자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벌써 세월이 너무나 오랜 세월이 갔는데도 특히 정치판에 40대 미만의 청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그런 SDF의 청년 보고서를 보면서 지금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조직한 청년 특별 조직위가 있어요. 거기에 위원장이 누구냐면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이승윤이라는 교수, 여자 교수인데 굉장히 젊어요. 40살 정도 되는. 굉장히 그리고 스마트한 발표를 그날 했어요. 근데 그날 발표한 것 같아요. 네, 이승윤 그 교수가 다른 2명의 교수와 함께 이제 같이 했는데 그 교수가 주로 이제 청년 정책이 얼마나 이제 지금 더 부족한지 그런데 그때 제가 좀 읽었던 게 가슴이 아팠던 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청년층 고용 상황 체감 실업률이 27% 30% 되거든요. 35%까지 간단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니트라고 해서 자발적인 비구직 구직이 안 되는 또는 구직을 포기한 실업층이 굉장히 높은 20만에 가까운 역사상 최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일본도 약간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다. 네, 그래서 나도 청년입니다는 유튜브에 그 SDF를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슈들을 좀 담아서 지역의 정치인을 40대 미만으로 키워보자. 그래서 프로듀스 101처럼 정치인도 그렇게 키워보자라는 프로젝트로 시작된 게 바로 뉴웨이즈라는 젊은 청년들의 커뮤니티예요. 새로운 웨이즈, 길을 낸다. 그래서 그 정치인을 경기장으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후원자나 캐스팅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정치인들을, 청년들을 그들의 어떤 그 성장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후원도 하고 뽑아주기도 하는, 그래서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각 지역별로 매핑이 돼 있어요.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가 있는, 예비 후보가 있나, 지금 청년 후보가 있나, 청년 의원이 있나, 이런 거를 매핑을 해놨습니다. 지도로. 그래서 굉장히 뉴에이즈가 재미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이런 뉴에이즈와 같은 새로운 흐름,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열패감, 특히 나이든 너무 이게 고령화가 되니까 40대 이후 50대 이후들이 오랫동안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연기도 그렇잖아요. 유재석이 지금 언제 때 유재석인데 여전히 대상 후보의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 이제는 지석진까지.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한테 기회가 언제 옵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기성세대가 된 이상 최근에 지금 암투병으로 알려져 있는 정태인 연구소 소장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리라도 내주자, 기회라도 주자, 젊은이들한테, 이런 말을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자기들 지역에서 자기들의 이슈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고자 건강한 경쟁을 시작하는 이런 뉴에이지 같은 플랫폼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이 여기에 속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자기 지역 문제들을 스스로 발굴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뉴에이지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은 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 든 분들을 다 기득권자로 모으는 아니죠. 건 또 그렇게는 하지 아닌 않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립각이 아니에요. 네네. 그게 이제 그 논리가 자칫 잘못하면 50대 60대는 다 부정하게 뭔가 권리를 얻고 자기가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해먹으면서 자기 것만 가지고 있고 분배하지 않는다. 너무 오래 했다는 거죠. 20대 30대. 너무 많이. 그런데 사실은 50대 60대도 그 자기가 20대 30대 때 뭔가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었고
물론 또 실패한 부분도 많이 있고 이제 그렇게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50대 60대가 모든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눠주지 않는 것의 문제냐. 그 문제예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는 인식이나 시선이나 이거는 좀 여러 사람마다 가지 다를 것 측면에서 같아. 우리가 네. 논의를 아니에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40대 미만이 13명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거는- 국회의원의 상황이고요. 아니 그리고 평균 연령이 55세예요.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 그리고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선자 중에 40대 미만은 전체 6%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균형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숫자가 역전되면 역전되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역전되거나 그 숫자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더 공정한 사회고 분배가 잘 된 사회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젊다는 것 청년 정신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젊다라고 왜냐하면 얘기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30대 후반이 뭐가 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치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젊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왜 그 모든 것을 권력 없음의 권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없는 자들이 목소리를 오히려 크게 내면서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그 역전의 상황도 이제 가끔 빚어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이제 세대로만 구분했을 때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50대, 60대 중에도 마이너리티가 있거든요. 그건 당연히 어느 세대나 있죠. 그러니까 50대, 60대를 그렇게 세대로 구분해가지고 50대, 60대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이고 20대, 30대는 많은 마이너리티고 아니요. 이렇게만 구분할 수는 없다는 그렇게 표현하면 거예요. 이 뉴에이지를 양분화시키는 거죠.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20대, 30대 목표는 중에도 20%거든요. 20%. 20대, 기초의원의 30대 20%. 뜻이 없어 보입니다. 20대 30대 중에도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나 세대만 네.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만나는 20대 30대 중에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그 좀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좀 예의 없고 그 서로 인간에 대한 예의 이게 뭐 나이 든 사람에 대한 반대로 예의라는 똑같은 건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나이 든 나이 사람에 든 대한 사람도 예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인간에 대한 예의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없는 친구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죠. 인간의 문제잖아요. 네, 50대, 네. 60대는 더 많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렇죠. 이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단지 나이나 세대의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걸 얘기하고 근데 있어요. 국회의원 수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법안을 발의하는 방식이나 내용을 보면 지금 20대에 관련된 법안의 문제가 굉장히 소외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386 세대의 그 정치의 그 지형은 지금 저만 해도 다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그 나이를 지났기 때문에 이가에서 저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뽑는 거에 좀 더 입각을 해서 얘기한 거고 사회적이면 저는 근데 사회적인 건 진짜 그렇죠. 사회 속에 있는 거잖아요. 20대부터 50대까지 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 세대론적인 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국회 인적 구성 자체가 굉장히 불균형하다는 그거는 건 되게 사실이고요. 공감하잖아요. 뭐 연령도 사회는 불균형하고 직업 출신도 불균형하고 그렇지. 판검사가 뭐 절반 이상이고 뭐 성비도 불균형하고 물론 그래서 이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꼼꼼이가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죠. 일정 부분에 나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청년 정치라는 걸 꼭 청년 당사자만 할 수 있다는 의견에도 저는 시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꼼꼼히도 할수 동의하고 있어요. 동의하고 그렇지. 안 그리고 하고의 문제 아니죠. 지금까지 이제 기존의 이란 정치권이라든가 이 정당들에서 그 청년 정치를 어떻게 활용해 왔는가 하는 걸 보면 그거에 대한 그때 선거에 문제의식 따라서 때문이지. 이제 선거에 따라서 반짝 그렇지. 인사 영입을 하는 거죠. 이제 화제 인물 이용 중심으로 당했다고 해서 생각하는 그때 거예요. 영입하는 건데 그 지방의원 특별히 이제 풀뿌리 이 지방에
젊은 정치인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게 뭐 청년 정치라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권력 없는 권력이란 걸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반짝 등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층에서 오랫동안 이제 바닥을 닦아가면서 그렇게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입증하면서 성장한 그러한 사람이 좀 더 지금 정치판에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역의원은 기층에서 안 하면 못 뽑혀요. 지역의원은 원래부터 그 지역에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점이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현재 한국 사회 정치 구도상 이게 정당을 달고 나갔을 때 뽑히는 그렇지. 경우도 이 부분을 1번이나 해결해주면 2번, 이 총선에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이나 2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많은 뜨겁네요. 사람들의 정의를 이야기해주고 네. 목소리를 다변화하는 경우에 문제지 누가 뭘 권력을 주도할 수가 없어. 그거는 우리 사회가 마이너리티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렇죠. 하는 그런 문제죠. 문제하고 저는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봐요. 이것이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고 성별의 문제일 수도 우와. 있고 우리 자영업이 늘 관심 갖고 있는 그 에스닉 종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장애냐 비장애인이냐의 그렇죠. 문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마이너리티들을 만나면서 사는데 이것이 이 단순히 마저리티하고 마이너리티를 구별하는 건 형식적인 구별이 꼭 어떤 수량적인 구별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복잡하죠.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네, 복잡한데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는 같이 게 아니라 풀어서 뭔가 방법은 만들어내야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흔들고 있으면 그게 흔들릴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의 기존에서 풀어질 수 있는 문제인지도 토론을 할 수 있어야만 열린 사회인 거지. 그렇죠.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젊어질 필요는 있죠. 예컨대 이런 거죠. 나도 지금, 젊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만 25세인가요? 대통령 선거는 만 40세부터 출마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의 현재 뭐 정당법이라든가 이런 구조상, 사회 구조상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40세 미만이 그런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국회의원 뭐 25세 미만의 국회의원을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 프랑스의 마크롱이라든지 뭐 캐나다의 트류도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30대, 40대. 그러니까 이러한 역동적인 모습도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염원 열려 같은 건 있으면 있죠. 좋은 거죠. 네네네. 사실은 네. 열리기를 바라는 거지. 그렇죠. 네. 누가 누구를 주도하고 네. 몰아내고 이런 문제는 아니죠. 우리 인문화 그럴 수 이걸로 없지. 끝난 것 같은데요. 선거를 잘하자. 뭐 선거 이걸 토론회 해결하면 된다. 선거. 선거 토론회. 우리가 오늘의 목적이 이거였나 봐요. 선거는 진짜 냄새나는 일이잖아요. 항상 인간의 끝과 끝 바닥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영화에서 네. 나오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진짜 추악할 수 있는지 자기 이권 앞에서. 아유, 아, 꼼꼼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니 나는 그래서 아까 네. 저 유재석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게 코미디라는 데 좀 주목했어요. 네. 코미디란 장르. 무엇인가? 네, 장르에 주목해가지고 아. 이제 코미디 웃음에 대한 연구가 그러면 떠오르는 철학자가 한 명 있죠. 앙리 베르그송. 베르그송이 이제 웃음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생명에 부여된 기계적인 것에서부터 웃음이 유발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전에 했던 말이랑도 연관되는 말인데 우리가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만만하고 단순한 상황으로 뒤바꿔버리면 거기서 웃음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가 굉장히 복잡한 일이잖아요. 정치적인 그쵸. 문제라는 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단순한 요소로 바꿔버리면서 이걸 이제 희화화하는 과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코미디라는 측면에 주목을 해가지고 인문학 드레싱 11월 중순에 시작한 개그 콘서트가 폐지됐잖아요. KBS의 네. 유일한 공중파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오랫동안. 내보냈던 네.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 콘서트가 폐지됐었는데 네. 한 1년 6개월 만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어머. 계승자. 다행이네요. 계승자. 이름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개콘을 네. 이어간다는 네. 얘기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한 두세 번 봤는데 개그 콘서트에 대한 미련과 향수가 그렇지. 너무 짙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그걸 보셨다는 게 정말. 네, 근데 이제 제일 다른 점은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그 게임화 전략을 집어넣었어요. 뭐 우리 이미 익숙한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인데
뭐 나는 가수다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이미 예. 익숙한 포맷인데 서바이벌 예, 오디션 같은 거 서바이벌로 아. 이제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그 콘서트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제목도 좀, 그러네. 네, 좀 이제 뭐 걱정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KBS가 다시 이걸 부활시켰다는 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출연하는 출연진들은 제발 좀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스스로 스타가 되려고 하는 순간 코미디언은 될 수 없다. 코미디언은 나는 스타는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주일 선생님, 서영준 선생님, 구봉서 이들은 어떻게 고상한 인간의 삶을 만만하게 바꿔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타는 고상한 곳에 있는 곳이에요. 저 먼 곳에 하늘에 높은 하늘에 떠서 반짝이는 곳이에요. 반짝이는 사람들이에요. 스타는. 그래서 팬들이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팬들한테 언제나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돼. 근데 코미디언들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코미디언들이 자신들이 자꾸 이 개그 콘서트의 향수를 불러오면서 자꾸 자기들이 스타인 척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제가 지적한 뭐 칼럼도 쓰고 그랬는데. 네. 좀 그래서 거기 가서 특강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승자 그치.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인문학 콘서트로 인문학 콘서트가 뭐야? 드레싱. 인문학 드레싱으로. 네. 그게 불편한 게 왜 선후배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네. 막 원조 강조하고 그러네요. 이게 불편한 네. 거예요. 근데 제가 갑질 아닌 갑질 같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개콘 또. 복귀했다고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개콘의 황해 코너 그런 건 다시는 만드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이영 만리에서부터 분노를 키워왔기 때문에 함부로 섣불리 어떤 계층이라든지 어떤 그 이주민에 대한 어떤 희화화 이런 것들은 절대 개그 소재로 사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인문학 드레싱이 막 방향이 여기저기 나가는 것 같네요. 깊어졌어 우리가. 저는 그냥 영화에 좀 더 충실해 볼게요. 그 집중 토론일 때 열심히 싸웠는데 방에 딱 들어가잖아요. 적과에 수고하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노래 부르고 내가 정보 하나 줄게 막 이러잖아요. 제가 오늘 차 한 대씩 사드린 거예요. 주식에 관한 정보를 쫙 줍니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너무 웃겨. 적이었는데 다시 연필도 막 꺼내잖아요. 그런데 저 그때 막 들리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나는 처음에 이게 영어인지 일본어인지 헷갈렸는데 거기에 보면 아이로가 아니라 와이론이다라고 쓰면서 와이로 어쩌고 하는데 저는 와이 지금 로지텍스. 근데 뒤에 단어 빼고 이게 좀 영화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와이로라는 단어를 이미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는 단어일 텐데 와이로가 일본어로 뇌물이라는 뜻이에요. 일본어구나. 근데 우리 좀 많이 쓰잖아. 이렇게 쓰고 있죠. 중국어로도 회로라고 있습니다. 아 똑같아요. 한자가 회래예요. 회래. 회로. 회래. 그렇죠? 회로. 회로인가? 재밌다. 회로 똑같이 쓰고 일본어에서 두 글자 모두 이렇게 조개패. 조개패. 조개패가 들어간 게 돈이기 때문에. 네. 와이로 넣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어의 와이로인지 이러면서 들었던 자 뇌물이 오고 가지 않는 사회로 해서 이 와이로는 쓰지 않는 쪽으로 네. 와이로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 와이로 얘기 많이 쓰셨죠. 그래요? 저희 와이로를 동네는 가난한 동네라서 와이로를 먹였다. 뭐 이런 얘기 안 써봤어요. 네. 저는 들어봐서 와이로와 다들 좀 주변에 와이로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뭐 쇼단이라고 그러나요? 쇼단 치지마. 고스톱 용어 아닙니까? 쇼당. 원래는 소단에서 이게 진짜? 협의 상담 뭐 이런 건데. 자 심하게 합시다. 네. 회래가 맞네요. 회래. 뇌물 뇌자예요. 뇌물 뇌자예요. 네. 회래. 회래. 네, 쓰지 맙시다. 와이로는 하지 맙시다. 호일로 맞죠? 호일로. 호일로. 네, 같네요. 그러니까. 호일로. 좋은 단어가 아니라서 따라하진 않는 거예요. 이런 거 공부하는 건 웃길 것 같아요. 재미로 네, 가볍게 재미로. 마지막. 아무튼, 네. 인문학 드레싱 오늘 진짜 사면팔방으로 막 뻗어나가네요. 저는 또 우리 차이나는 무비의 어떠한 이런 메리트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 동아시아를 관조한다. 동아시아를 살핀다. 두루두루 그런 점에서 어제 근데 이게 저희가 라이브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또 좀 이게 시간에 그런 편차가 있을 건데 아무튼 녹음하는 오늘 기준으로 어제 19일에 이제 18일이죠. 타이완에서
우리가 잊고 지내는 이 타이완 지역에서 중요한 선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드문 선거인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보통 이제 총선, 지선, 대선 이렇게 끝이잖아요. 근데 대만에서는 중요한 어떠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투표라는 걸 진행합니다. 국민 총투표 같은 거죠. 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국민 총투표가 국민당에 의해서 야당인 국민당에 의해서 발의가 됐었고, 그러니까 차잉원 정부의 어떠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는 그러한 4개의 안건, 4가지의 안건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도 이걸 많이 지켜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차잉원이 지금 2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약간 중간평가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양안 관계, 그러니까 타이완과 중국 대륙의 관계를 이제 양안 관계라고 지칭하는데 지금 거의 뭐 전쟁 직전까지 뭐 최악의 수준에 지금 달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게 차잉원 정부가 이번 국민투표에서 어떻게 패하고 국민당이 좀 약간 상승세를 타면 좀 뭔가 양안 관계도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좀 뭔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차이원 정부가 역전승을 거둡니다. 4개의 안건을 상정했는데 다 반대표가 찬성표를 이제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 부결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4가지 중에서도 2개가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고기를 돼지고기 수입 금지 조치. 이건 수입 금지. 락토파민이란 것은 일종의 가축들에게 먹이는 항생제? 그 성장 촉진제 같은 그치. 거예요. 성장 촉진제. 예전에 그 미국산 그 광우병 사태랑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국민당에서는 이걸 수입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근데 이제 민진당 차이원 정부는 이걸 밀어붙였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원전 네 번째 원전 건설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 근데 차잉원 정부의 이제 지금 주류 정책은 이제 탈원전 정책이 주류거든요. 약간 한국과 비슷하게 탈원전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국민당은 워낙 이 타이완의 이러한 에너지 자급자족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원전을 통해서 원전을 다시 이제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걸 밀어붙였는데, 이게 다 뭐 근소한 차이긴 해요. 뭐 한 1-2% 정도의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이제 국민 총투표가 이제 다 부결이 됐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국민투표가 우리 한국에도 이제 사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러한 안건들이 많잖아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그걸 계속 이제 지연시키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국민투표를 도입해가지고 국민 전체의 의견을 한번 묻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년 1월부터 시행 아닌가요? 통과는 됐는데 그게 약간, 적용 대상이 되게 그렇지. 애매하게 됐잖아요. 맞아. 예. 그래도 일단 시행을 하면서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1월부터는 그게 시작되고 된다라는 네네네. 거를, 그래서 네. 원청 기업을 네.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조금 4가지가 뭐예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냐면 해안가에 이제 산호초를 뭐 보호할 것. 그러니까 거기다 와. 이제 뭐 그 천연가스를 이제 수입하는 그런 관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산호초를 좀 파괴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산호초 보호하자. 이게 3번째고요. 4번째는 국민투표와 대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타이완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연동시킬 것, 연계해서 같이 이제 치를 것,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2가지 앞에 1번, 2번입니다. 다 부결됐어요? 다 부결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차이원 정부는 이제 아주 막 탄탄대로는. 그 탄탄대로죠. 기세등등하게 나가는 거죠. 근데 표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표차가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뭐 한 20만 표 좌우로, 그러니까 1-2% 좌우로 지금 투표에 나온 사람 뭐 한 600만 정도로 추산하는데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고, 그래서 뭐 산호초 보호하자는 거는 이건 좀 뭐 좀 그게 있어. 원전이 표차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타이완의 그런 주류적인 여론은 이제 탈원전으로 가자는 것 같아요. 대만 분들은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구나. 우리보다 훨씬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인상 깊네요. 네, 탈원전.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대만은 참 재미있는 게, 이게 사실 아니죠. 또 뭐 이 얘기까지 다음 하면 좀 기회가 있겠죠? 네, 다음 기회로 길어지니까. 미루겠습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죠. 네. 대만에는 이런 선거 제도가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저희는 내년에 2개의 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저희는 영화 선거 시리즈를 시작했다는 것,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불렀어.